나를 바꾸는 책바퀴 책바퀴. 안녕하세요, 오바키. 큰바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뜨거운 한여름 이렇게 또 즐거운 바퀴들이 모였습니다. 아, 너무 더워요 요즘. 근데 아직 본격적인 여름도 안 온 것 같아가지고 안 왔나요?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장마 됐지만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더워지겠죠, 더? 더. 저는 이런 날씨 좋아해요. 습하지 않은 화창한 날씨. 정답. 아니 그동안 장마 때문에 빨래 안 말라가지고 저는 너무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저희 맞아. 집이 조금 안 그래도 습한데 장마 때는 진짜 뭐 90%까지 습도가 올라가는 걸 보고 진짜 기겁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화창해지니까 괜찮네요. 건조기 더워도. 쓰세요? 건조기 안 쓰고 저는 잘 마르던데 일단은 이럴 땐 요즘에 저는 갑자기 빨리 얘기하는 시간이죠 우리. 네. 삶아요 오히려. 삶아서 말리면 더 뽀송뽀송하게 잘 세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꿀팁. 오. 감사합니다. 오늘 책이 뭐예요? 오늘 책은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라는 책입니다. 네, 스토너. 드디어 우리가 이 책을 만났습니다. 네, 여러 번 책에서 언급됐어가지고 읽어야지 하다가 이렇게 또 만나게 되었어요. 이 책 저도 뭐 다른 도서 팟캐스트 되게 많이 듣거든요. 운전하면서. 거기서 이제 제일 좋아하는 아직도 사실 옛날 걸 듣긴 하는데 좋아하는 팟캐스트 중 하나가 그 이동진 씨가 하는 그 빨간 책방. 사실 끝난 지 꽤 됐는데도 저 옛날 거 저장해 놓고 계속 듣는데 그중에서 되게 재밌게 들었던 게 이 스토너 편이었어요. 그때는 뭐 책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팟캐스트 그냥 쭈루룩 그냥 이어서 듣는데 점점 아무 생각 없이 듣다가 이 책 뭐지? 궁금하다고 저장해 놓고 있었는데 예전에 저희 그 신영철 씨의 그 인생의 역사 책을 읽었잖아요. 그 책에서도 이 스토너를 추천을 하는 걸 읽고 이제는 읽어야겠다. 그래서 이번 책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그럼 책 소개를 조금 해주세요. 할까요? 네. 이 책의 작가는 존 윌리엄스.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영화 음악 작곡가랑 동명이인이에요. 그래서 무슨 관계가 있나 싶었는데 관계는 없고 그냥 이름만 똑같다. 그래서 작가는 1922년 텍사스 출생이고 1945년까지 미국 공군 소속으로 전쟁에 참전했고 그다음에 전쟁이 끝난 후 미주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문학과 이제 문예 창작을 가르치는 교수의 삶을 살았는데 작가 소개만 보더라도 이 책의 주인공인 윌리엄 스토너가 이제 자신의 삶이 들어간 내용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겪었던 것도 똑같고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또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의 삶 그리고 책을 쓰는 작가까지 전 일생이 거친 큰 틀이 이 스토너라는 주인공과 윌리엄스 작가가 되게 동일시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 책이 쓰여진 지는 굉장히 이제 몇 수십 년이 지났죠. 이제 반세기 이상 지났는데 한국에는 2015년에 번역이 돼서 2020년에 1세가 이제 출간이 되었고 3년 사이 2023년까지 11세가 이게 와 얼마야? 그러니까. 와 한국에서만 돈 번 게 오. 그러니까 되게 뒤늦게 출간이 돼서 되게 뒤늦게 히트를 친 책인데 난 그런 것조차 되게 스토너의 내용과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스토너의 일생이랑 뭔가 이게 뭐 시작부터 뭔가 드라마틱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꾸준히 가다가 뭔가 끝에 다 읽고 나서 느껴오는 그런 묵직한 한방 그 감동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책이 뒤늦게 히트를 치고 이게 인기를 얻는 것과도 또 되게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책은 사실 뭐 스포일러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요. 워낙에 무슨 사건이 아니라서. 그리고 워낙 이 책은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블로거도 많고 유튜버에도 많고 뭐 다른 책 모임들에서도 꼭 이 책은 다루었던 것 같아서 맞아요. 네. 저희도 사실 그런 이제 계기로 이 책을 계속 추천을 받았고 그래서 이 책이 주인공인 윌리엄 스토너라는 인물의 삶을 그려낸 소설이고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리뷰에도 쓰셨는데 심심하고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는 책이에요.
어떤 드라마틱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는 책은 아니고 그래서 이 스토너가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권유로 농과 대학에 입학했다가 영문학개론 수업을 듣고 영문학을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그다음에 그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조교수로 또 임용이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결혼을 하죠. 근데 결혼 생활이 좀 불행해요. 근데 끝까지 지켜냈어. 그리고 그 결혼 생활에서 누구보다 사랑했던 딸이 태어났고 또 동료였던 여교수와의 불륜이 있었고 또 그 조직 생활에서 또 다른 동료 교수들과의 갈등이 있었고 암으로 생을 마감하는 그 윌리엄 스토너의 전 일생을 이제 그려낸 소설이고 이제 엄청난 드라마틱한 인생을 겪었다기보단 이제 주어진 상황 그리고 시대 흐름에 수동적으로 살아간 듯해 보이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이 사실 줄거리를 책 읽기 전에 뭐 다른 팟캐스트 뭐 빨간 책방 아니면 다른 이제 도서 팟캐스트에서 여러 번 들어서 줄거리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 순간순간 그게 덤덤하게 그려내는 감정 묘사라든지 그 윌리엄 스토너가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선택을 하는 그 뭐 연유, 어떤 이유, 계기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또 공감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담담한 감정 묘사가 또 되게 생생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담담해서 저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재미있게 읽었던 소설 중 하나입니다. 두 분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처음에 이거를 제 예전에 읽었을 때 읽고 나서 뭐가 남았나 했더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담담하고 심심한 이야기가 남아 있었거든요. 다 아는 이야기고 다시 한번 봤는데 다시 보니까 또 새로운 문장들이 눈에 보이고 문장의 뭐 표현이라든지 어떤 서사가 되게 시적이다, 그림 같다라는 느낌을 재독하면서 다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왜 클래식한 책이 되었는가가 다시 느껴지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시작하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너무 지루하다. 막 너무 늘어뜨린다. 오히려 초반에 그런 늘어뜨림이 너무 많고 후반에 자기 감정을 묘사한 걸 너무 짧게 써서 그게 아쉬웠는데 그냥 굳이 얘기하자면 초반에 그 지루한 걸 넘어가니까 이 책에 대한 플로를 이해를 하게 되니까 감정선, 그 담담함, 막 느린 그런 감정선을 이해하게 되니까 오히려 좀 잘 읽고 마지막까지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네. 되게 이렇게 담담하게도 소설을 참 그려낼 수 있구나라고. 다 읽기는 한 달도 더 전에 읽었는데 그래서 사실 2번 읽었어요. 처음에 뭐 한 달 반 전에 한 번 읽고 엊그저께 한 번 다시 읽었는데 또 느낌이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처음 시작 부분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사실 처음 2페이지에 윌리엄 스토너의 일생을 다 묘사를 해놔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뭐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뭐 박사학위를 취득해서 뭐 세상을 떠나고 뭐 동료 교수들이 뭐 책을 기증하고 이런 게 있는데 뭐지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뭐지 이 사람이 이제 죽었네? 그럼 이제 뭐 다른 사람이 나오는 뭔가 이렇게 뭐지 싶은 그런 구성, 뭐 지루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끔씩 보면은 또 이렇게 전 일생을 묘사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훅 뭔가 빨리 감기 하듯이 훅 묘사하는 데도 있고 뭔가 그 시간을 따라가는 게 저는 사실 처음에는 되게 좀 낯선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 보면서 겹치는 캐릭터들 없었어요? 어떤 거랑요? 저는 프렌즈에서 로스 나오잖아요. 오. 프렌즈 로스도 그 제자랑 스캔들 나가지고 스캔들이 아니 연애를 했지. 대학생 학부생이랑 학부생 그런 때 로스의 모습이랑 좀 겹치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재밌게 봤던 리스본행 야간 열차 거기에 나오는 대학 교수의 어떤 외형도 좀 비슷한 것 같고 여기 외모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분 되게 아플 때 외모로 표현해 놓은 거긴 한데 책 앞쪽에서는 뭐 계절과 상관없이 그의 옷차림은 언제나 똑같은 검은색 브로드 클러스 양복, 하얀 셔츠, 스트링 타이였다. 이런 표현이라든지 뒤쪽에 가서는 40대 후반인 그는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다. 이런 것들이랑 또 거기 나왔던 교수랑도 매치가 되고 그래서 많은 영화나 책들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흔한 캐릭터이긴 하지만 소재를 그만큼 쓰인다라는 건 이거는
뭐 평범하다라고 넘길 수는 없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되게 독보적인 캐릭터였으니까 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그 독보적이라는 게 어떤 지점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여러 캐릭터에 쓰인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라는 뜻이고 공감할 수 있는 것만큼 우리의 눈을 끄는 게 또 없잖아요. 그런 거에서 평범한 것이 어렵다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 삶이 평범하다라고 폄하하거나 그냥 치부하기에는 우리의 삶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삶도 특별하잖아요.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독보적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캐릭터가 2번, 3번 읽으니까 굉장히 살아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살아있다는 느낌 저도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죽었지만. 그쵸, 시작부터 죽었죠?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 몇 주 전에 이제 지금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하나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여러 이제 현악기 연주자들을 인터뷰하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는데 그분이 철학책을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니체를 읽나 그랬나? 근데 그분의 이제 니체에서 그래서 니체 어떤 부분이 좋냐 했더니 인생은 고통이다. 이게 좋대. 차라리 그거를 전제하고서 살면은 그러니까 조금의 즐거움이 있으면 엑스트라로 행복한 거고 그냥 고통은 그냥 디폴트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담담하게 살아내는 거고. 근데 그 부분이 이 책과도 어느 정도 맞닿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맨 끝에 옴기니의 말인가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인생은 항상 고통과 어떤 시련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서의 무슨 어떤 기쁨이 있고 그런 걸 이제 그냥 살아내고 버텨내는 거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벌써 들어본 적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들어본 적 있다고 해줄래요? 있습니다. 이 책 보면은 삶에서 우정이 어떤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스토너가 되게 이제 수동적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약간 우정을 갈망하는 그런 대목도 보이고 그다음에 이 스토리 어떤 삶이 나아가는 과정 중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갔다 나가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 갈등 이런 게 사실 주된 그 스토리 라인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삶에서 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맞아요. 이 스토너가 죽기 전에 자기 삶을 되돌아볼 때 했던 첫 번째 자기 삶의 중요한 부분이 우정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우정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인가요? 질문이? 네. 얼마나 중요하세요? 저는 되게 제가 개인적인 사람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혼자도 즐겁지. 혼자 더 있고 싶고 그냥 혼자 보낸 시간이 지금 삶에서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또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사람들이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냥 사람들과의 뭔가 항상 관계를 만들고 뭐 사실 음악 활동도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너무 갈망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이렇게 지치는 거죠. 지치고 나서 그러다 어쩌다 한번 집에 오는 걸 제가 그렇지.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삶에서의 주축 그러니까 그게 우정일 수도 있고 가족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이제 남편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게 저는 많이 중요하다는 걸 요즘 들어 더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중요한가 싶기도 하고 근데 그 우정이란 표현이 뭐 진짜 부모님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 관계가 중요하냐 하면은 인생에서 안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관계를 적절하게 내 성향을 파악해서 약간 핸들링하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보면 나한테 그게 짓눌려지면은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컨트롤 잘하면은 관계가 인생에서는 중요하긴 하다 싶어요. 근데 그거에 또 지치면 안 되겠죠? 맞아요. 결국엔 약간 그 밸런스가 중요한 맞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하다 보니까 관계에서 상처받는 것도 조금 제가 또 예민하기도 하다고 제 스스로도 많이 느끼니까 근데 그 준바키님 말씀하다시피 이게 짓눌린다는 느낌이 들면 사실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른 거에 생각을 못할 정도 다른 삶의 어떤 부분을 그래서 중요하지만 또 밸런스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또 나눌 건 나누고 이러면 저는 맞아요. 완전 괜찮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이제 여기서 또 구분 지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우정이라고 하면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친구, 나랑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의 관계잖아요. 기간에 비례하진 않는 것 같다. 아, 그럼요. 그리고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우정에 집중을 한다면 좀 더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말씀 짓눌린다라는 표현에서 시간 때문에 쌓여진 관계에 지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꼭 그 시간 속에 쌓여진 친구를 차단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잠깐 떨어져 있을 때는 마음도 놓을 필요가 있는데 떨어져 있다고 해서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꼭 잡고 있으면 너무 무겁잖아. 우리도 친구라는 그 바구니나 이 바운더리가 각자 삶의 그 영역이 좀 무게 다룰 수 있는 무게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담을 수 있는 그 무게가. 그래서 우정을 길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로 해놓으면 좀 더 가볍게 생각하면서도 그 매 순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말 되게 와닿네요. 저도 이제 물론 이제 시간이 쌓여서 만든 그 관계도 되게 소중한데 이제 어른 되어서는 지금 이제 특히 와서 보니까 지금 또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고 또 애틋한 관계들 보면은 예전에는 그 시간이 만들어준 관계는 사실 저한테 주어진 관계였어요. 학교에서 만났거나 아니면 일을 하다 만났거나. 근데 지금 만나는 관계들 보면 제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찾아서 한 관계들. 그러니까 뭐 음악 활동을 하면서 이분 괜찮네? 이렇게 친하게 지낸 사람 있고 또 어떤 독서 모임 이것도 내가 찾아서 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 맞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친하게 지내고 또 그게 저한테 되게 소중해지고 이런 관계들이 지금 보면 더 사실 일상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스토너가 어떻게 보면 되게 수동적이고 뭔가 어떻게 보면 되게 샤이하고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읽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읽고 또 제가 읽었던 거를 정리해서 보니까 스토너가 사실 되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각 적재적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이게 정답이야. 그리고 감정에 동요되지 않았고. 그리고 저는 왜 이게 평범하지? 라는 생각을 마지막에 다 읽고 끝냈어. 절대 평범하지 않은데? 약간 이랬어요. 저는 근데 이거를 두 번째 읽었을 때 깨달았어요. 첫 번째 읽었을 때는 그냥 이 사람 되게 답답하다 이렇게 사실 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더 적극적이지 못하지?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제 이 불행한 결혼 생활에 제가 꽂혔던 것 같아요. 왜 불행한데 이어갈까? 이걸 꽂혀가지고 미련한 것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읽으면서 다시 정리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아까 준바키님 말씀하셨듯이 적재적소에 결단을 내렸던 게 굉장히 꿋꿋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농과대로 들어갔잖아요. 아버님 농부의 길을 이제 걷기 위해서. 근데 농과대로 들어갔으나 이제 철학 무슨 고대 역사 듣고서 아니다. 영문과로 이제 해야겠다고 마음을 바꾼 이후에는 그냥 그대로 쭉 밀고 나가잖아요. 이것도 있었고 사실 그리고 결혼 생활도 어떻게 보면은 불행하기로 하지만 이걸 끝까지 지키고 이건 지켜야겠다 하고 그것도 저는 나중에는 좀 난 글쎄. 그러니까 저는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난 그렇게 선택을 하진 않겠어. 하지만 윌리엄 스토너의 그 시대상 그리고 이 사람의 성향 그리고 이 사람의 상황을 선택했을 때 그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선택이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자, 오바키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봅시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의 이 스토너의 책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부분이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바키님이 주신 질문도 거기서 나온 것 같고 384페이지 쭉 나와 있는데 그는 우정을 원했다. 혼자 있기를 원하면서도 결혼을 통해 다른 사람과 연결된 열정을 느끼고 싶었다. 그는 사랑을 원했으며 실제로 사랑했다. 그는 사랑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캐서린을 떠올리면서 또 그는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인생을 돌아볼 때. 이 사람 인생 돌아보니까 다 한 것 같아. 맞아. 다 했어.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했어요. 결혼 생활만큼은
그 사람이 지켰다가 아닌 것 같아. 일단은 수능을 받아들이긴 했죠. 근데 불륜을 했잖아. 사실 캐서린과 그치. 함께 하고 싶었잖아. 만약 이디야 부인이 용서하지 않았으면 헤어졌을 거예요. 그거는 그 스토너의 선택으로 지켜진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치. 어. 이 불륜을 그럼 어떻게 읽으셨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이 내용 안에서의 이 불륜은 어떤 역할이고, 왜 집어넣었을까? 이디 아내와의 그 극명한 아니면은 그 존 윌리엄스 맞나요? 네. 윌리엄인가? 작가? 아니야 작가 말고. 그 스토너. 스토너. 왜 이래 나. 아무튼 왔다 갔다 해. 스토너의 뭔가 또 감정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냥 캐서린을 넣은 것 같고 뭔가 아내랑도 대비되는 이런 감정이 있다라는 거를 표현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응. 근데 어쨌든 캐서린이랑 불륜한 것도 본인의 선택 아니에요. 응. 그치. 저는 이 불륜 얘기가 뭐 그냥 내용상으로 사실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불륜이니까 약간 아침 거기가 좀 드라마 재밌긴 보듯. 했어. 그죠? 그리고 또 너무 아름답게 그려놨어. 맞아. 그러니까 너무 대비되게 그려놔가지고. 너무 이디야를 나쁘게 그려놨지. 맞아. 너무. 이디야 입장도 들어봐야 돼. 맞아 맞아. 아니 근데 진짜 책만 읽어보면은 이디야가 여기서 빌런으로 나오잖아요. 이디스. 이디스. 우리 난리 났다. 이디야 커피숍인데 우리 협찬 받은 거 있어요 혹시 거기서? 그래서 불륜을 그러니까 전 응원은 하지 않지만 응원하지도 않았지만 뭔가 좀 캐서린하고의 그 스토너의 사랑에 차라리 이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같은 마음으로 읽었어요. 우선은 그 이디스가 너무 약간 약하고 어떤 면에서는 영악하다. 이렇게 특히 딸을 키울 때 저는 그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디스가 어떻게 딸에게 하는 행동들, 선택들을 보고 힘든 사람이다. 주위 사람 여러 힘들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캐서린이 너무 아름답게 나와요. 뭐 지적이고 배려심 있고 말도 통하고 또 둘이 사랑을 하는 장면 또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심지어 끝 마무리까지 아름다웠던 것 같아. 나중에 맞아. 헤어지고 나서 캐서린이 어떤 논문이나 뭐 책을 발표했는데 또 이제 그게 감동이지. 윌리엄 스토너에게 그 앞에 이니셜 해가지고 이게 그 헌정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는 캐서린 떠날 때도 멋있었어요. 이미 다 마음 정리하고 준비 다 하고 스토너가 얘기하기 전에 이미 떠난 거예요. 너무 그냥 캐서린이 멋있네. 그게 이 문장에 캡처해놓은 게 있어. 29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문법적으로 정확한 두 사람의 말 속에 그들이 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었다. 두 사람은 먼저 완료형에서 시작을 해서 과거형으로 나아갔다가 마침내 대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 현재로 오거든요. 이 둘의 관계의 시작은 현재 완료형에서 시작을 해서 과거형으로 갔다가 현재형으로 온 거. 이렇게 표현해놓은 게 이게 이 작가의 힘이기도 하지만 이 스토너가 또 영문학 교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한 문장이 시적으로 저한테 다가왔어요. 둘의 관계를 정확히 보여주는. 이 스토너 그리고 캐서린의 그 사랑하는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저도 이렇게 뭐 약간 캡처해놓은 그 문장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공유하고 싶은 곳은 그 270페이지에 나이 43세 윌리엄 스토너는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어린 나이에 이미 배운 것을 배웠다. 첫사랑이 곧 마지막 사랑은 아니며 사랑은 종착역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 와.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불륜을 옹호하는 대사 같기도 해서 조심스럽긴 한데 이 내용 안에서 이 문장이 너무 그 둘의 관계를 잘 묘사해 준 거예요. 나 그 페이지에 어디 밑줄 쳐 있냐면 이렇게 나 있어. 그 페이지에 스토너는 거의 매일 수업이 끝난 오후에 그녀의 집으로 왔다.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눴다. 아무리 놀아도 지치지 않는 아이들 같았다. 그렇게 봄날이 흘러갔고 두 사람은 여름을 고대했다. 그러니까 이게 불륜이지만 사랑 그거 자체로만 봤을 때는 너무 아름다운 건 사실이야. 맞아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 안 맞네요. 지금 준바키님 타이밍 얘기할 때 눈썹이 여기 찡긋 올라가면서 얼마나 새침하게 얘기하셨는지 몰라. 여기서 이제 그래서 캐서린과의 불륜이 이제 정말 이제 큰 사랑을 배웠던 것 중에 하나고 또 다른 사랑을 배운 게가 있죠. 바로 딸. 나는 이 책 통틀어서 그레이스 제일 딸 이름이 찌게 그레이스죠. 됐던 부분. 진짜 그 딸 그레이스와의 그 장면인 것 같아요. 딸 그레이스와의 그 사랑은 시작부터가 되게 찡했어요. 그 시작에 어떻게 나오지? 처음에 그 딸이랑 이 스토너랑 아빠죠. 딸과 아빠가 궁합이 잘 맞은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 아빠는 아내와 이루지 못한 사랑을 딸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 되게 공감하면서 읽었어요. 처음에 딸이 탄생했을 때 윌리엄은 아이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다. 아내 이디스에게 줄 수 없는 사랑을 딸에게는 줄 수 있었다. 그는 아이를 돌보는 일이 이렇게 기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근데 이 책을 읽었을 때 이 책 여기 딸이 탄생하기 전까지 감정 묘사가 되게 담담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시니컬하거든요. 이 스토너가 삶을 바라볼 때 뭔가 항상 그 기저에 깔린 스토너의 감정이 조금 우울하고 맞아. 뭔가 수동적 이런데 딸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갑자기 뭔가 환희와 기쁨에 찬 그런 감정을 처음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러면서 와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게 딸을 바라보는데 뒤에 딸이 이제 뭐 스포일러가 될 수 있지만 이제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그런 모습을 보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딸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사랑, 애정, 짠함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서 저는 되게 마음이 아프고 또 따뜻하고 이런 장면들이 딸과의 관계였어요. 두 분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자식이 안 남아서 모르겠는데 아내는 미워도 자식이 나중에 그렇게 사고를 쳐도 또 너무 예쁜 거예요. 안타깝고. 자식은 진짜 우리가 안 담아서 맞아. 어떻게 막 정의를 못 내리겠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럼 이디스 아내의 역할, 엄마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이디스의 삶을 또 돌아보면 또 이디스의 행동이 이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여기 집안이 달랐다고 했잖아요. 환경이 자라온 환경이. 그러니까 이 이디스라는 아내는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이디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 집을 엄청 청소 잘하고 깨끗하게 잘하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또 나 이디스가 잘했던 게 뭐냐면 서재를 들어가지 않았어요. 서재는 건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건 이디스 입장에서는 되게 큰 배려한 거 아닌가? 여기저기 살림을 아주 완벽하게 해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 남편의 공간을 이제 지켜준 거잖아요. 난 그거는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이잖아. 이 시대에 사실 여자가 양육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봤으면 이디스의 선택이 아주 이상한 선택은 아니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완벽한 그 나름의 완벽한 아내 그리고 엄마가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 이디스가 말씀하셨다시피 받은 교육이라든지 처음에 이렇게 받은 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교육 그리고 또 이디스의 그 가정 환경 부모님과의 관계를 보면은 이디스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다. 이게 뭔가 부모님과 이디스의 관계도 약간 뭔가 묘하게 어긋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뭔가 불편하고 뭔가 겉돌고 이런 게 있었고 학교에서 받은 교육 자체도 뭔가 이게 자기가 뭔가 나서서 뭔가 한다기보다 누군가의 보호를 전제하고 그다음에 뭔가 이런 그 당시에 뭐 금기시하는 그런 정서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 억압하고 이런 거를 배우고 그걸 이제 세뇌당했겠죠. 어느 면에서는. 그랬을 때 이해는 가지만 그럼에도 빌런은 빌런이다. 난 사실 너무 힘들었어. 이디스 때문에. 뒤쪽에? 처음엔 안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 쭉 힘들었어요. 이 두 분 만났을 때부터 이건 잘못된 단추다. 여기서 만나지 마. 처음에 만났을 때도
근데 처음에 만났을 땐 사실 이제 스토너가 이디스에게 꽂혔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대시를 했잖아요. 어떤 파티장에서 만났는데 외모를 보고 이제 외모 어떤 분위기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알아보지 못하고 이런 거는 물론 스토너의 잘못일 수도 있으나 저 그러고 나서 그 이디스 집에 갔는데 그 부모님 태도도 그렇고 이지스도 그렇고 너무 약간 또라이 같은 느낌이어서 나는 왜 그걸 모르겠지? 또라이 같은 느낌이 어디였어요? 어떻게 거의 초반이에요. 완전 초반. 얘기 좀 해줘봐요.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 없어요? 또라이 같은 에피소드? 그냥 이지스가 안에 들어서 안 나오고 말도 안 하고 그랬어요. 자기한테 청혼하러 온 거고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도 말도 안 하고 뭐지? 약간 이런데 결혼을 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 그 부모님도 그래. 부모님도 이 모르는 사람이잖아. 맞아. 근데 뭐 알아가려는 노력 별로 없었어. 그러더니 뭐 결혼 뭐 빨리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후딱 성사가 되는 거야. 잘못된 모든 게 잘못됐다. 그래, 첫 단추가 그랬지만 뭐 근데 여기서 웃긴 게 나중에 제가 못 찾겠는데요. 이 여자 캐서린한테 반할 때 여기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디스한테 반했을 때처럼 캐서린한테도 반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시작은 똑같은 사랑이었다 생각해요. 캐서린한테 더 큰 사랑을 줬거나 그게 아니라 시작할 때는 똑같이 사랑을 했고 사실 캐서린이랑 헤어졌으니까 아름답게 끝났지. 둘이 결혼했으면 또 같은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스토는 안 바뀌었잖아요. 맞아. 정답이다. 그리고 로맨틱하다고? 참, 내가 할 말 해봐요. 이디스하고 데이트에서 또 뭐가 있었냐면 미술관 데이트. 그거 얼마나 예쁘게 그려놨는데요. 그림에 반사된 빛에 풍요롭고 은은했다. 조용함, 따스함, 오래된 그림들과 조각상들 덕분에 시간을 초월한 듯한 그 분위기 속에서 윌리엄 스토너는 자신과 함께 걷고 있는 섬세한 키다리 아가씨를 향해 사랑이 마구 샘솟는 것을 느꼈다. 얼마나 사랑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디스가 나빠서가 아닌 수 있겠는 거야. 아니에요? 좀 반대쪽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이 장면 자체는 저도 되게 아름답다 생각을 했고 로맨틱하다 생각했는데 결국에 잘못된 거의 근원은 윌리엄 스토너는 이디스라는 어떤 이미지, 자기가 그려놓은 이미지를 사랑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겉으로 볼 때 되게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고 아름답게 그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사실 둘의 선택이 잘못된 거죠. 누가 뭐 빌런이고 이런 거는 뭐 한쪽에 뭐 존 윌리엄스가 그려놓은 저 스토리에 저희가 대입한 거고 사실 둘의 선택이 잘못되긴 했지. 그치. 안 맞으면 헤어지면 되는데 왜 안 헤어졌을까? 물론 그레이스 때문이었겠다고 하겠죠. 근데 뭐 글쎄요. 어쨌든 저는 그래요. 이디스 입장에 한번 서서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디스가 저는 제일 약간 영악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근데 둘 사이에서의 문제, 그러니까 스토너와 이디스의 문제는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게 딸이 들어가면서 딸은 사실 특히 어릴 때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거를 이제 조종하려는 모습을 이디스가 본 걸 보고 너무 사실 조금 화가 나기도 했던 것 같아. 그 170페이지에 이디스는 그보다 간접적이고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전략을 사용했다. 사랑과 염려라는 가면을 쓴 전략이었으므로 그는 그 앞에서 무기력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딸 그레이스와 스토너가 너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사실 스토너가 거의 전적으로 육아를 담당하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너무 잘 하고 있었는데 그 질투도 났고 그 안에서의 뭔가 그걸 갈라놓고도 싶고 이거를 이디스가 너무 영악하게 그 둘 사이를 갈라놓는 걸 보고 사실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레이스한테도 안타까웠고 그걸 바라본 스토너도 되게 안타깝고 이렇게 바라봤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동료 교수들과의 갈등 부분 나오잖아요. 이거 보면서 여기 또 다른 빌런 하나 나오죠. 교수? 네, 그 로맥스 교수 어떠셨어요? 그냥 일습발판 캐릭터였어서 놀랍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되게 스토너답게 대처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결정이라든지 자기가 결국에는 조교수로 남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스토너답다. 오히려 그게
단단함이었던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저 로맥스 전에 찰 누구죠? 있는데? 찰인가요? 찰떡 아이스. 아무튼 그 사람이 어. 등장하면서부터 어두운 제가 그 문장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뭐 잘못된 선택이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있었지만 이 사람이 또 빌런이구나 이런 어쨌든 그 로맥스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 대학원생 그 사람 찰로 시작하는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또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 근데 중간중간에 진짜 모든 면에서 스토너는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던 걸 그때 몰랐다. 이런 게 은근히 많았던 것 같아. 수혜를 많이 하셨네 그게 이분. 모르죠 뭐. 어떻게 알겠어. 아니 근데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사람 사는 것 같다. 왜냐면은 그 순간에는 몰라. 그 순간에 뭔가 자기의 그 어떤 뭐 신념이나 어떤 고집으로 인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해서 후회하는 거지. 뭐 결혼 생활에서도 신혼여행 가서도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를 때까지 이 실패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계속 실패했네. 다시 보니까 그 선택에서 실패한 부분 되게 많아요. 근데 뒤늦게 느낀 건데 정말 고집 세다. 그죠. 고집 세요. 고집 세. 고집 진짜 세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뚝심이고 어떤 면에서는 아집이에요. 뭐 아집인데 와 고집 장난 아닌 것 같더라고 이분도. 나는 책 너무 많이 읽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이분 책 엄청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책을 많이 읽으면 고집이 세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희 책 모임 아닌가요? 아니 이게 적당히 읽어야지. 좀 이렇게 병적으로 읽으면 고집이 세지는 것 같아. 근데 그 고집이 세지는 이유가 어디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누지 않아서. 책을 많이 읽으면 그만큼 나누면서 내 생각이 확장하고 또 이제 나의 뭐 다른 의견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책과 나하고만 소통을 하다 보면 결국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집이 세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누는 건 좋은 것 같아. 많이 읽고 나누는 건 좋은 것 같은데 누가 이렇게 많이 읽고 이렇게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지. 그 읽느라 어쨌든 나눌 시간도 없을 테고 근데 저도 읽느라 지금 오바키님이 말씀하신 걸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약간 우매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그게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나누지 않고 혼자 책을 읽으면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원하는 작가의 원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책만 읽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이제 신념으로 남을 테고 그럼 정말 고집이 세질 수 있겠다. 사실 그게 되게 위험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스토너가 서재를 꾸며놓고 굉장히 만족해 하잖아요. 그 서재가 궁금해. 어떤 책들이 꽂혀있을까. 그래서 서재가 결국 나잖아요. 그쵸. 데코로 꾸며놓은 게 아닌 이상은 다 내가 읽고 싶은 책, 읽을 책에 모여있을 테니까 서재 꾸며놓은 거에서도 고집이 드러났을 것 같다. 저 되게 궁금해지네. 과연 어떤 책으로 가득 찼을까? 좀 재미없는 책일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분 같은 책들 해서 영문학, 개론. 그거는 있어야지. 전공이니까. 교수니까. 또 무슨 책이 있을까? 막 셰익스피어 전집. 전집으로다가? 전집으로다가. 뭔가 이거는 평생에 정복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뭔가 그런 거 있을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 고전들. 토지 이런 거? 태백산맥.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쵸. 진짜 옛날 시리즈물들. 뭔가 딱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긴 해. 이렇게 그러니까.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디스가 안 들어갔나 보다. 재밌어 보이는 책이 없어가지고. 이 책 이제 마지막이 끝이 스토너가 암으로 죽는 장면으로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을 어제 다시 읽어보는데 이 질문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스토너가 또 뭐가 자신에게 있는지? 그리고 또 뭐가 있지? 그리고 넌 무엇을 기대했나? 이런 질문을 자신한테 계속 나오는데 어떠실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죽기 전에 한다면은 이 질문이 좋은 질문인가? 이 생각도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비록 암으로 병으로 죽게 됐지만 다른 좋은 점을 찾아보자고 한다면 내 죽음을 미리 알 수 있다라는 것만큼의 축복은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주어져서 돌이켜 본다고 하면 나는 이 사람이 읊었던 게 다 너무 와닿은 거예요. 보세요. 우정을 원했다.
결혼을 통해서 연결되는 열정을 느끼고 싶었다. 결혼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열정적으로 영원히 연결된 걸 느끼고 싶잖아요.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을 원했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서 가르쳤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 그레이스가 있잖아. 딸. 그레이스가 있고 또 내 죽음을 알고 있다가 이 사람이 축복받은 마지막 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죽는 장면을 어떻게 보면 좀 아름답게 봤어요. 그 끝에 사랑하는 딸과 좋아하는 책들에 둘러싸여 죽음을 기다리는 삶. 이렇게 죽음을 기다리는 것만 해도 사실 되게 큰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불행했던 결혼 생활이었지만 끝에 가서는 이디스와 되게 편안하게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대화가 아니라 그냥 일상들 그런 거를 이디스와 편안하게 얘기하면서 뭔가 딸이 곁에 있고 책이 옆에 있고 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또 되게 낭만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캐서린을 떠올렸잖아요. 맞아. 자기 마음속에는 캐서린이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다 이룬 것 같아. 이 사람은 저는 되게 행복하게 봤거든요. 맞아. 근데 어떻게 뒤에 이제 그 작가 번역한 작가였나요? 작가는 그렇게 안 봤는데 그걸 같이 도왔던 학생들은 너무 불쌍하다고 했다는 거 보면서 왜 불쌍하지?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그리고 이룰 거 다 이뤘는데 단순히 그 결혼 생활이 그렇게 불행해서 약간 이런 그 뒤에 막 자기 죽음을 쫙 묘사하는 부분도 되게 행복하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제가 이거를 고등학생 때 아니면 대학생 때 막 멋모르고 막 욕심도 많고 막 멋모르는 야망에 있었을 때 읽었으면 그렇게 봤을 것 같아. 불쌍하다. 막 되게 큰 거 이루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죽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뭐 화려하게 죽는 건 아니고 되게 쓸쓸하게 죽네라고 봤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기에 뭐 포기할 거 포기하고 이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어렵다.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꿈을 꾸는 상태에서 이거 보면은 너무 행복하게 돌아가셨다. 진짜 교수예요, 교수. 내 말이 지금 이 시대의 교수라니. 그렇게 읽었던 책이었어요. 네. 이 스토너 얘기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 맞아요. 이 책 너무 읽을 때마다 계속 짠해지는 감동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이 책을 한 5년, 10년 뒤에 읽으면은 또 다른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얼핏 기억나는 게 그 이동진 빨간 책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분이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끝까지 읽는 자와 끝까지 안 읽는 자로 나뉜다고 스토너는. 근데 그 맞는 것 같아요. 시작을 하면 잔잔하게 좀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아예 시작을 안 하면 시작과 동시에 이거 별로다 하면 그냥 안 읽어도 될 약간 이렇습니다. 맞아. 저는 근데 이 책이 독서 모임 책 아니었으면은 끝까지 안 읽었어요. 뭔가 이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리드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끝까지 읽어야 되니까 읽고 나서 감동이 일었는데 만약에 정말 나의 선택으로 책을 서점에서 사서 읽기 시작했다 하면 첫 번째 좀 지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뒤에 부분을 좋아가지고 앞에는 좀 지쳤을 것 같아요. 뒤에 근데 자기의 그 죽음 묘사하는 게 완전 한 챕터로 있잖아요. 거기가 너무 좋았어요. 감정 표현하는 게. 이 담담한데 저는 이게 요즘 들어서 점점 더 뭔가 담담하게 감정 묘사하는 책들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작가가 이렇게 뭐 화려하고 막 되게 폭발하듯 감정을 쓰는 책들을 어렸을 때는 훨씬 더 좋아했는데 지금은 담담한 감정 묘사를 들으면 더 생생하게 와닿아요. 그러니까 작가의 그 감정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감정을 이입해서 읽을 수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스토너에서 되게 잘 드러났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 독서는 자기 경험만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지금 심정만큼. 그럼요. 그 약간 잘 읽을 수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덕분에 또 학원 잘 읽었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두꺼워 보이긴 하는데 뭐 소설책이고 안에 글씨도 꽤 크고 술술 익혀요. 얼마인가요? 영문판은 아니죠? 아닌데 하드커버. 이거 하드커버인데 껍질을 벗기면 이렇게 안이 더 예쁘고요. 제가 이거 끝나고 제가 스토너 그림 그렸던 게 있어요. 그걸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지금 혹시 뭐 인스타 들어가서 보시면 거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올려드릴게요. 네. 저희 그럼 저희 인스타 계정에 공유를 하는 걸로. 네네네. 오, 아, 네. 너무 좋죠. 저희 그럼 다음 책 무슨 책이죠? 예, 저희가 다음 책은 좀 가볍게 선정을 했지만 또 얘기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림책이고요. 글씨가 많이 없습니다. 다음 책은 바로 당신의 마음에 이름을 붙인다면입니다. 그래서 이 너무 책으로 제목 자체가 되게 음. 감성감성하네요. 네, 이 책으로 다음에 만나도록 하고요. 뜨거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세요. 저희는 지금까지 큰바퀴 준바퀴. 오바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5분 쉴까요? 오, 나 하다 너무 더워가지고. 맞아. 내가 카톡으로 그거 그 사진 보내드렸거든요. 네. 스토너? 봤어요. 스토너 보셨어요? 네. 어때? 느낌 딱 한번 봅시다. 스토너 같아? 이거를 그리신 거예요? 네. 오. 크레파스로. 오. 전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 전시회 언제 할까?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에 전시되어 있어요. 나 이거는 대충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어디 표지 다른 나라 표지 그림인 줄 알았어요. 아니야, 내가 그린 거야. 스토너. 근데 진짜 그런 다른 카페라도 대화해서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언젠가는 지인들 모아서 해도 되고. 그러니까. 느낌 있지 않아? 음. 스토너 느낌 있지 않아? 음. 나 처음으로 그려본 거야. 크레파스로 처음으로 해본 거야. 이거 그린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거 꽤 됐죠? 거기 써있잖아요. 뭐라고 써있지? 몇 년도야 이게? 이거는 캡처된 건 안 나와. 아 이거 한 3년 된 거 같은데? 오, 잘 그렸다. 원래 이렇게 소재를 쓰는 건가? 손재주가 있어서 그런가? 저는 아니야. 그림은 진짜 못 그려가지고. 저도 진짜 졸라면도 졸라 못 그린다고 했는데 이거 근데 이제 항상 말하지만 잘 그릴 생각이 없으면 그릴 수 있는 거 같아. 잘 그릴 생각이면 이렇게 못 그리지. 더 디테일하게 했겠지. 그런 거 같아. 이것도 이 책이랑 또 되게 잘 어울려. 책이랑 색깔 어울리죠. 그래서 내가 표지 같다 생각했던 거. 이제 해볼까요? 네. 박수 3번 해주시겠어요? 책 커가지고.